야, 너 같은 늙은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대들어?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사돈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제 무릎은 바닥에 닿아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걸요. 저를 그냥 늙은이, 말 안 통하는 노인네 정도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법조계 비리를 20년간 들여다본 사람, 검찰 판사 변호사들이 발 뻗고 잠 못 자던 그 영이라는 이름이라는 걸요.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그 뺨 한 번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집고 300명 넘는 어르신들을 살려낸 시작점이 될 줄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먹었으면 얌전히 살지. 뭘 또 나선다고 난리야? 그 말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적 있으신가요? 영애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면 죽는다. 말하면 살린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시어머니 며느리 싸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무릎 꿇고 맞은 그 뺨 한 번에서 시작해 판사 검사 재벌법조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어르신 300명을 학대해서 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토록 잔인했던 며느리가 교도소에서 영희에게 보낸 충격적인 편지의 진짜 의미, 도대체 왜 그토록 많은 시니어 시청자들이 이 결말을 보고 눈물 흘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짜 사연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희입니다. 이제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지만 제 삶의 일부는 여전히 날카로운 기억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살아있어요. 은퇴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제 발걸음은 예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손주들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묵직한 긴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본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웃던 얼굴, 제가 만든 간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모습 할머니 하고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워서 오늘은 반드시 아이들을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오유진은 점점 더 방문을 막고 있었죠. 전화도 받지 않고 매번 핑계를 대며 문을 잠궈버리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속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아침이 밝자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몸은 오래된 습관을 기억하고 있어서 관절이 뻣뻣했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찹쌀떡이었습니다. 한 알 한 알 정성껏 빚으면서 어린 시절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즐거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의 아이들을 위해 같은 정성을 쏟고 있었어요. 떡이 완성되자 따뜻한 떡들을 천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옷장 속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15년 된 남색 모직 코트였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나이 듦과 상관없이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68, 눈가 주름과 은빛 머리카락 사이로 살아온 흔적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대법원 비서실에서 20년간 쌓은 경험과 관찰, 기다림의 힘이 오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손 위에는 떡 주머니가 있었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게 변해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약한 자를 짓밟는 일, 강한 자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일, 그런 흐름은 여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강남 한복판, 부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는 고층 건물. 로비에 놓인 조각품과 경비원의 깔끔한 제복, 모든 것이 화려했지만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손주들을 보는 것.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아무리 고급 대리석과 유리벽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할머니로서의 권리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32층에 멈추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팔짱을 낀 오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크림색 캐시미어 스웨터, 완벽한 헤어스타일, 흠잡을 데 없는 화장, 명품 하이힐. 눈빛은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복도 공족이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고 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문 안에는 제 손주들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떡 주머니를 단단히 쥐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늘 아침 3번이나 전화했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죠. 직접 오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유진의 눈빛을 보는 순간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짧지만 끔찍한 순간 유진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흘렀습니다. 왜 허락도 없이 왔냐고. 그녀는 입술을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순식간에 사나운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밀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몸을 가눌 틈도 없었어요. 따뜻한 떡 주머니를 안은 채로 뒤로 넘어지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엉덩이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폐에서 숨이 빠져나가듯 통증이 전신을 울렸습니다. 팔을 휘저어 떡 주머니를 지키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바닥에 흩어진 떡들은 쓸쓸하게 굴러갔습니다. 주변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발소리. 이웃 2사람이 문 앞에서 무심하게 서 있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와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모두에게 말할 거라고, 의사까지 동의시킬 수 있다고, 손주들은 다시는 못 보게 될 거라고. 제 존재와 권리를 한순간에 지워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유진은 일어나 문을 쾅 닫고 사라졌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고 저는 바닥에 누워 차가운 대리석을 느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통증과 모욕감,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 밑에서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은퇴 이후 잠들어 있던 기억과 경험, 법조계에서 쌓은 관찰력과 인맥, 모든 것이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떡 주머니를 하나하나 다시 담고 억지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절뚝거리는 발걸음, 하지만 마음속은 냉철했습니다. 유진은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잔인함이 곧 힘이라고 착각했고 돈이 곧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늙은 여자는 한번 밀치면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활용해야 하는지. 서울 반대편 낡은 가죽 노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옷장 안, 오래된 앨범들 뒤. 그 노트 안에는 오태식 로펌과 오유진, 그들의 부패와 권력을 무너뜨릴 증거가 담겨 있었고 기록된 이름과 날짜, 거래 내역 하나하나가 오늘의 출발점이 될 거였습니다. 원래는 쓰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마음이 바뀌었죠.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느꼈습니다. 영희 씨의 눈빛은 차갑고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한번 밀쳤다고 무너질 존재가 아니란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유진조차 상상하지 못한 반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작은 부엌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바깥에서는 서울의 익숙한 밤소리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간간히 울리는 이웃집 개 짖는 소리,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모두 멀리 있는 듯 가까이 있는 듯 그녀의 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부엌 안은 오직 벽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는 깊은 물속으로 떨어지는 조약돌처럼 고요한 방 안을 메우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벌써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김은 이미 사라지고 방 안은 오직 침묵과 차가운 공기로 채워져 있었어요. 영희 씨의 엉덩이는 아직도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넘어졌던 충격이 몸 안 깊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고통보다 마음속 떨림이 더 컸습니다. 눈앞에 놓인 노트가 그녀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노트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원래 진한 갈색이었던 가죽 표지는 이제 마치 오래 비를 맞은 낙엽처럼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오랜 세월 만져진 탓에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고, 익숙하면서도 퀴퀴한 향이 코끝에 스쳤습니다. 10여 년 이상 숨겨져 있었던 잊으려 했던 비밀이 담긴 노트. 그 안에는 영애 씨가 대법원에서 근무하며 차곡차곡 기록한 진실과 권력자들의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으며 영애 씨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낡고 바랜 가죽이지만 그 안에는 숨막히게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죠. 이 노트를 지난 몇 년간 단순히 보험처럼 여겼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안전장치 혹은 아무도 모르게 꺼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요. 8년 전 은퇴했을 때는 노트를 다시 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희 씨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담긴 페이지가 손끝을 스쳤습니다. 글씨는 노랗게 변했지만 손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하며 빈틈없이 정리된 글씨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어요. 날짜, 이름, 금액, 거래 내역, 만남의 기록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법원의 흐름을 관찰하며 권력자들의 비밀을 기록해온 습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지 사이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태식. 유진의 아버지이자 손주를 가로막고 할머니를 무너뜨리려 한 그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 많은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경찰청, 정치인 사무실, 언론 임원실까지 미치고 있었고 그의 로펌은 깊은 비리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오태식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영희 씨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뛰었습니다. 영희 씨는 몇 년 전 자신이 기록한 내용들을 훑어보며 판사에게 건넨 돈, 해외 계좌로 이체된 금액, 조작된 증거, 말을 바꾼 증인들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고 언젠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그러나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는 차가운 무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대해야 할 존재의 힘과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서 움직이면 노트는 사라지고 영희 씨는 느린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평판을 잃고 정신 상태를 의심받으며 자기 자신마저 상실하는 방식으로요. 오태식과 그의 권력에 맞서 싸운 이들의 전철을 그녀는 이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행동할 힘과 정직함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전화기 옆에 앉아 손가락을 수화기 위에 머뭇거리며 얹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세월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그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드디어 기억보다 늙은 그러나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우 검사였습니다. 영애 씨는 자기 이름을 밝히고 밤새 머릿속에서 정리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잠깐 침묵이 흘렀지만 곧 박진우 검사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영애 씨를 기억하고 있었고
15년 전 자신이 권력자들에게 몰렸을 때 그녀가 조용히 움직여 문서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때의 빚이 이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애 씨와 박진우 검사는 북한산 근처의 전통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현대 서울의 소음에서 벗어난 작은 찻집, 소나무가 건물을 감싸고 있고 공기에는 흙 냄새와 마른 낙엽, 은은한 차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노트를 무릎 위에 숨기고 입구를 관찰하며 기다렸습니다. 박진우 검사가 들어왔을 때 세월이 흘렀음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 그러나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그는 한 바퀴 방을 훑고 조용히 영희 씨를 마주했습니다. 영애 씨는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 목격한 모든 일과 비밀, 권력자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우 검사는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고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직업적으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마지막 기록을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린 노트의 무게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무기임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명성을 무너뜨리고 권력의 허구를 깨뜨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시스템까지 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박진우 검사는 조용하지만 절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오태식과 그의 딸은 강력한 반격을 준비할 것이며 그녀의 신뢰성을 공격하고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심지어 아들까지 협박할 것이라고요. 영애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했어요. 검사에게서 그녀를 흔들 수 있는 틈은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존엄 외에는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결에 마지막 숨까지 싸울 각오였습니다. 박진우 검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자고요. 빈틈없는 사건을 만들고 칼을 빼들 때는 오태식과 그의 모든 권력까지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날 오후 영애 씨는 찻집을 나와 소나무 그늘 들이운 오솔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저 아래 도시 어딘가에서 아들은 여전히 아내 집안이 쳐놓은 거짓말의 그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그들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요.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영희는 이제 낯설지 않은 그러나 전혀 다른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조심스럽게 겁에 질린 눈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여인이었지만 지금 거울 속에는 단단한 턱선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결기가 담겨 있었고 손짓과 발걸음마저 조심스럽게 계산된 듯 했습니다. 그동안 영희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움츠러들고 존재감을 숨기며 집안의 소음 속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듯 조용히 몸을 낮췄죠. 눈치 보고 말을 아끼며 나조차 없는 듯 행동하는 날들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뼛속 깊이 오래 참아온 성품이 다른 목적으로 깨어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기만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검사를 만난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영희는 자기도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인내심은 규율로, 신중함은 철저한 정확함으로, 남을 살피는 습관은 정보를 모으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바뀌고 있었죠. 매일 새벽 집안이 깊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여방처럼 구석진 그 방에서 이름과 날짜, 금액과 만남의 기록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어요. 유진이 부엌에서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 집안에 들어오는 방문객들의 발자국, 도현이 집을 비운 시간과 장소까지 모든 것은 노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박 검사가 건네준 작은 녹음기는 라이터만큼 작았지만 영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대화와 협박, 압박을 증거로 남길 수 있었으니까요. 유진이 조롱하며 치매 운운할 때, 오태식 로펌에서 돈 얘기를 꺼낼 때 영희는 조용히 버튼을 눌러 모든 말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당했던 잔혹한 언어와 협박이 증거가 되었고 그 잔인한 일상이 점점 무기가 되어갔죠. 박 검사가 마련해둔 안전금고는 이 모든 자료를 지키는 또 다른 보루였습니다. 서울 한 구석, 오씨 집안 사람들이 절대 들르지 않을 작은 은행 안, 그곳에서 녹음 파일과 사진들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어요. 매주 버스를 갈아타며 영희는 몰래 그 금고를 찾아 자료를 넣었습니다. 유진에게는 그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노인처럼 보였겠지만 영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나를 얕보게 놔두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증거 수집만으로는 오씨 집안의 뿌리 깊은 부패를 흔들 수 없었어요. 그때 나타난 것이 이승현 겨우 31살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승현은 3년 동안 오태식 로펌에서 근무하며 처음에는 최고의 법률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꿈을 품었지만 로펌에서 발견한 현실은 그의 신념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새 증거 파일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판사들에게 줄 돈을 점심 메뉴처럼 논의하는 모습을 보며 증인들이 협박으로 진술을 바꾸거나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법과 정의가 돈과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체감했습니다. 로펌은 단순한 법률 사무소가 아니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우회하고 필요하면 법조계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죠. 승현은 숨을 죽이고 지내며 적당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은근한 위협과 경고가 돌아왔습니다. 윤리 문제를 제기한 동료는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고 또 다른 동료는 곤란한 사진으로 결혼과 명예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침묵이 곧 생존이라는 것. 밤마다 압박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승현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승현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박진우 검사였습니다. 약속된 만남은 비오는 목요일 저녁 서민 동네의 작은 국수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좁은 골목 안 형광등이 깜빡이는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로 흐릿한 빛이 내려앉고 쇠고기 육수와 파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승현은 긴장하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움찔하며 국수를 젓던 승현 앞에 박 검사가 들어왔고 그와 함께 한 노부인은 예상치 못한 존재였습니다. 은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가 맞은편에 앉자 승현은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단단한 의지와 결기가 눈빛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검사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로펌의 부패와 이미 확보한 증거를 설명했고 몸을 숙여 승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것들, 내가 알고 있다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고. 승현은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그들은 저를 끝장낼 겁니다. 어디에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노부인은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법원에서 20년을 일했다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고 하지만 약점도 안다고. 살아남은 것은 모두가 두려워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묻습니다. 누군가 드디어 말한다면 어떨까요? 승현은 노부인을 바라봤습니다. 68살의 여성이었고 폭력과 무시 속에서 살아왔지만 여기 앉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를 본 승현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 뒤 한 달 동안 승현은 영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맹이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로 잠긴 문서들을 빼내고 은밀히 녹음된 회의와 증언들을 전달하며 증거의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부패의 그물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드러났고 법조계와 재계, 일부 정부 기관까지 연결된 오태식 집안의 거대한 권력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았습니다. 아직 퍼즐의 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건을 완전히 흔들림 없이 만들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할 마지막 조각, 그것은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현은 전화에도 응하지 않았고 사무실 방문도 거부되었습니다. 유진은 속삭이며 도현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발은 정신이 흐려진 결과라고, 복도에서의 일들은 치매 증상의 증거라고. 영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도현 안에는 여전히 정의를 향한 마음, 약자를 지키고자 했던 그 아이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그 아이를 찾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물이 흐르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고개를 숙인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아직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족을 위협하는 거대한 세력을 무너뜨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녁 9시 서울지방법원 4층 구석의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이미 퇴근했고 복도에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조차 없었어요. 건물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김도연은 책상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작은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 오후 비서가 무심하게 책더미 사이에 올려둔 평범한 봉투였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였지만 도연은 글씨체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4살 때부터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손글씨였으니까요. 그 글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다듬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던 손길과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도현은 봉투를 뜯는 손을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건물이 텅 비었고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는 밤이었지만 떨리는 손가락은 봉투에 갈라진 종이를 잡아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안에는 검은 USB 드라이브와 2번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당신이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해라. 무엇을 하든 사랑한다라는 문장 하나하나가 도현의 마음속에 선명히 각인되었습니다. USB 드라이브에는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의심, 집안의 긴장 속에서 감지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이제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컴퓨터에 USB를 꽂고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석 달 전 날짜가 찍혀 있었고 곧이어 아내 유진과 어머니 영희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부탁을 가볍게 무시하며 심지어 조롱조차 섞인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도현은 숨을 죽이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그간 믿고 지켜온 안정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하고 또 그 다음 파일을 재생할 때마다 그의 손은 점점 더 떨렸고 눈앞의 세상은 어둠 속으로 잠식당하는 듯 했습니다. 녹음에는 오태식 로펌과 관련된 뇌물거래, 판사들의 조작된 판결, 협박당한 증인들, 심지어 자신과 아이들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친 계획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도현이 평생 쌓아온 판사로서의 경력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믿으며 살아온 신념이 하나씩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법의 체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철저한 계산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유진이 꾸민 전략,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두려워하도록 심어놓은 계획, 장인의 세심한 통제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도현은 몇 번이고 USB를 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길이 훨씬 쉬울 거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다시 판사로서의 생활을 이어가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의 글씨가 계속 반짝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글씨. 정의를 믿고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가르쳐준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도현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판사로서의 신념이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믿고자 했던 정의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도현은 USB 드라이브 속 증거들을 검토한 뒤 밤새도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상사들은 당황하며 여러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스스로를 눌러왔던 무게를 처음으로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맑고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오후에는 박진우 검사를 찾아가 증거와 정보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날짜, 이름, 대화 내용, 압박과 조종의 흔적, 모든 것이 이제야 맞춰진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도현은 로펌의 부패를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빈틈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자 유진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배신감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도현의 경력과 결혼 생활을 무기처럼 내세우며 그 모든 호의 뒤에 감춰진 배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잔인함과 계산된 매력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이 그저 관리해야 할 도구였음을. 그리고 그 순간 도현은 자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정이었습니다. 조용히 여행 가방을 싸고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입 맞추고 아파트를 나선 도현은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췄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들이 지나가고 가게의 네온 사인이 깜빡였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경력도 결혼도 안락한 삶도 잃었지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찾아낸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고층 아파트 안에서 유진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벽은 이미 조여들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준비한 덫이 서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갖춰지고 증인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곁에 서고 모든 증거와 정보가 완벽하게 갖춰진 순간 영희는 오래도록 기다려온 반격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그리고 세상이 그토록 강력한 오씨 집안에게 정말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막강한 인맥과 권력이 또다시 승리를 가져갈까요?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 서울 법조계에 숨겨진 부패와 권력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예상치 못한 충격과 반전이 이어집니다. 과연 정의와 진실은 이 오래된 부패의 벽을 뚫고 영희와 도현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법정 위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은 이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긴장감과 기대가 여전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 공간에는 수많은 눈빛과 숨결, 땀과 눈물이 남아 있었어요. 법정 벽돌과 대리석 바닥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쌓인 긴장과 분노, 슬픔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영애 씨와 도현 씨가 서로를 바라보며 느낀 깊은 감정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은 채 눈을 맞추었습니다. 몇 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이어진 순간이었어요. 영애 씨 역시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 동안의 배신과 상처가 너무 깊었음을 떠올리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함께 웃거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너무 많았거든요. 방청석에서 떠난 손주들은 아직 할머니에게 낯선 존재였습니다. 도현이 아이들을 데리고 법정에 올 수 있었지만 어린 마음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을 두려움과 혼란 속에 몰아넣었던 사건들이 남아 있었고, 영애 씨 역시 그 아이들을 한없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동안 멀어진 시간의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되돌릴 수 없고 잃어버린 순간은 다시 채울 수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과 믿음은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영애 씨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느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의 무게와 세월의 고단함을 모두 느끼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하고 밝았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법적 판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영애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 승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며 남은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되는 정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방치된 상처와 억눌린 진실을 바로잡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하는 삶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서자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선선했지만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과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도현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불빛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 그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영애 씨와 도현은 함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할머니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천천히 사랑과 관심을 통해 그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면서도 사회적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태식과 오유진의 범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법조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영희 씨와 도연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기자들이 취재를 마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상처와 아픔은 단번에 치유될 수 없었고 각자의 삶에서 회복과 성장이 필요했어요. 영애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정의뿐 아니라 인간적인 정의, 즉 가족과 사랑,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도현은 아들과 딸이 다시 할머니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과 오해를 풀고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고 용기를 배우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의 승리보다 훨씬 더 큰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직면하고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의 한 구석, 어둡고 차가운 골목에서도 여전히 작은 용기와 진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애 씨와 도현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배우고 자신들 역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삶을 이어갈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사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인간적 용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영애 씨와 도현이 함께하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할머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차근차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열어갈 것입니다. 영애 씨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단다. 그리고 그 순간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진짜 싸움, 가족과 삶을 재건하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도현과 영애 씨,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아이들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 이루어졌지만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을 되찾기 위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 밖의 전쟁, 가족의 회복,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맞닥뜨리게 될 시험들. 영애 씨와 도현 그리고 아이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고 그 속에서 펼쳐질 진짜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평화는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고 이들은 앞으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와 도현 그리고 아이들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법정의 승리를 넘어 일상 속의 삶과 사랑, 용기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희망을 배우고 또 다른 용기를 발견할 것이었습니다. 지금 막 법정의 심판이 끝났지만 삶 속의 진짜 심판과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영희 씨와 도현 아이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서울 법조계를 뒤흔든 그 재판이 있은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영희는 법정에서 정의가 돈과 권력을 이기는 모습을 지켜봤고 이제는 또 다른 연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동쪽 끝의 소박한 주민센터,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방 안에는 영희와 비슷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나이가 새겨진 얼굴들, 세월의 기쁨과 고난이 담긴 얼굴들, 지팡이에 기대거나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젊은 가족들이 곁에서 조심스레 지켜보는 모습까지. 하지만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그 순간을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연단의 가장자리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나무의 매끄러운 감촉이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심장은 차분히 뛰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말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가르쳐준 경험이 자기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쓰라림이 어떤 것인지, 너무 늙었고 너무 약해서 맞서 싸울 수 없다는 세상의 시선이 어떤 느낌인지 모두 이해한다고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들 속에는 공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을 확인한 듯 영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방 안의 고요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가 이내 조용하지만 끈질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손들이 만드는 우렁찬 박수는 아니었지만 오래도록 쓸모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보내는 진심 어린 응원이었어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지를 느끼면서요. 재판이 끝난 뒤 영희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은퇴하고 남은 세월을 정원 가꾸기나 손주들을 지켜보며 평화롭게 보내는 길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침묵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작은 비영리 단체는 처음엔 사무실 하나와 몇 명의 자원봉사자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심찬 목표라며 비웃었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체의 목표는 단순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사회 안으로 돌려놓는 것이었죠. 늙어가는 부모를 착취하는 자식들, 방치하거나 해치는 간병인들,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문제로 취급되는 시설들 모두가 그녀가 없었다면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 일들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체는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사회복지사와 연결하여 안전한 거처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더 강력한 노인보호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위원회에 나가 증언하며 누구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첫 2년 동안 단체는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 법적 해결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300개의 인생이 바뀌었고 300개의 목소리가 사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영희 혼자 해낸 일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우 검사는 조용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 지식과 어렵게 쌓은 명성을 이 일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으로 유명해졌지만 사람들의 관심보다 의미 있는 일을 조용히 해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젊은 변호사 이승현도 매주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하며 사건을 도왔고 법률 자문으로 어르신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도현, 영희의 아들은 재판 후 무너진 채로 나왔지만 천천히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판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저지른 잘못을 마주하며 이제는 의미 있는 사건들 속에서 다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의 눈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명예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목적의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현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자주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폭풍 같은 세월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어느 봄날 벚꽃잎이 창밖으로 흩날리던 오후였습니다. 영희에게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여자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어요. 유진이 면회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과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건드려졌습니다. 호기심이기도 했고 자기 단체를 시작하게 된 마음과 닮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직감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희는 교도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면회실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볼트로 고정된 탁자, 머리 위 형광등의 거친 빛, 공기 중에 떠도는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교도소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한때 화려하고 당당하던 여자는 이제 단순한 수감복의 맨 얼굴, 조용하고 불확실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마음속이었습니다. 계산적이던 그녀의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 자신의 선택과 결과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람,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물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니? 나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남편,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준 피해를 알아?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말로 치유될 수 없었고 자신이 줄 수 있는 용서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진의 표정 속에서 진심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처음으로 마주한 깨달음이 스며들고 있음을. 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간을 잘 써라. 나가면 다르게 살아라.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으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봄 햇살이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고 길가 벚나무의 분홍빛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삶의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욱신거리던 고관절의 통증조차 이 순간에는 아픔보다는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다가오자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세상의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결코 용기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 침묵은 강함이 아니라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강함이라는 것, 정의는 힘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손 내미는 누구에게나 속한다는 것을.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영희는 점점 멀어지는 교도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건물이 시야에서 작아지고 멀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내야 할 목소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날 새로운 희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영희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끝이 없고 그 싸움 속에서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 앞에서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와 선택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영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